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시열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32조 1항에서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정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일자리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일은 이를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국가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마치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면서 거칠고 낮은 수준의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사회 분야 대정부 질의를 하는 날이지만 고용 노동 분야는 경제 분야하고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먼저 총리님 먼저 질의하는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 중에는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최저임금 미만율이라 해서요. 최저임금을 못 주는 기업은 7.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16년 동안 가계 소득은 138% 증가에 그쳤는데 기업 소득은 255%나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가증권 전체 상장기업의 최근 영업이익 작년 9월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 30% 가까이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자료들 보면 기업 전체 추가임금 지불 여력인 영업이익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 최근 10수년 사이에 기업의 영업이익은 가계의 소득 증가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업 전체로 보면 이렇게 지불 여력이 넘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기업이 많다는 것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특히 영업이익 격차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격차의 실상을 통계 자료 살펴보면요. 2015년 경제 총조사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숫자는 387만여 개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2,090만 명. 그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기업 숫자에서 보면 불과 0.5%. 여기서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18.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총 부가가치 기업이 이제 영업을 해 남는 영업이익이 349조 중에서 185조 원을 대기업이 가져가 버립니다. 전체 53%, 절반 53%를 가져갑니다. 그럼 결국 기업 숫자에서 99.5%, 고용의 81.9%를 책임지고 있는 385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결국 2만 개도 안 되는 대기업이 가져가고 남는 한 47% 영업이익 가지고 서로 쪼개 가져야 됩니다. 이걸 근로자, 종사자 한 사람당 영업이익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기업의 경우는 한 사람당 4,890만 원 이 영업이익이 남는데 중소기업은 거의 5분의 1, 960만, 1,000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노동자 한 사람이 기업에 벌어주는 영업이익이 결국 기업의 추가 지불 여력이 될 텐데요.
이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5배가 넘는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6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224만 원, 대기업 근로자 474만 원의 47% 그쳤습니다. 이 평균 소득 아니고 이 중위 소득 따지보면 한 43% 정도 더 격차가 커집니다. 현재는 이 격차,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수익성 격차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결국 청년 실업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의 시발점이자 그 해결의 종착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더 동의하시겠죠? 네, 바로 여기에서 일자리는 많이 있으나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그런 문제가 바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너무 심한 격차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대기업에서 주는 임금의 절반도 주지 않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꺼리는 건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이 대기업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임금은 거꾸로 대기업의 절반까지 줘야 될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 보더라도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려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것 또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의 경우는 대기업 임금이 거의 균질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산별 노조여서 산업 전체가 비슷한 일을 하면 비슷한 월급을 받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업별 노조여가지고 임금 인상을 억제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간재 가격을 좀 높여주거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구매하는 원재료 가격을 좀 낮추면 그 중소기업 수익성 올라가겠죠. 그럼 결국은 대기업의 격차가 좀 줄어들 겁니다. 그 이른바 상생정책을 통해서 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영업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내려주어야 중소기업 고용 여력이 생기고 지불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생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한 정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좀 연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은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사회적인 그 합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이 쭉 유지가 되는데요. 한국은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가능만 하다면 좀 더 쥐어짜려고 하는 그런 게 아직도 있지요. 이걸 어떻게 좀 고칠 것인가. 물론 공정경제를 크게 내걸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단속 위주의 정책이고요. 그걸 우리 기업 문화로서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방성장위원회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대기업이 이렇게 크게 낮은 이유의 또 다른 이유는 중소기업 간의 제살 깎아먹기식 과당 경쟁이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취업자 비중에서 고용주는 무려 3배, 자영업자는 2.5배, 우리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그 숫자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한 지 5년간 생존하는 자영업자가 30%도 못 미치고 3년 안에 그만두는 자영업자 절반을 넘습니다. 전체 사업자로 보면 1년에 무려 60만 개가 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폐업하는 경우에 사업자 한 사람당 평균 기회 손실을 1억 원씩만 잡더라도 1년에 무려 60조 원이 되는 우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사업자, 특히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창업 기회가 많거나 기업가 정신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임금 노동자로든 아니면 실업자로든 고용시장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도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안전망 특히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용보험 지금 평균 수급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실업도 하고 나면. 평균 4, 5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법으로 보면은 실업을 하면은 지금 3개월에서 8개월 주게 돼 있는데 실제 평균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예, 그것은 실제로 한 4개월? 한 4개월 정도 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유럽 같으면 거의 한 2년씩 보장을 해 주죠. 네네네. 예. 50대 초반에 주된 직장에서 쫓겨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준비도 경험도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 안 된 창업을 막고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분들은 다시 고용시장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과당 경쟁을 줄여야 그 경쟁력도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해서 실업보험 또 실업부조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데요. 진짜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왜 한국은 노동의 경직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꾸지람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처럼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것까지 유연해 버리면 안전망이 더 약해지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유연화 쪽으로 가는 그런 순서를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 구직 촉진 수당입니까? 그건 뭐 아주 작은 분야의 실업부조 형태이겠습니다만 그걸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2020년부터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실업부조의 시작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갈수록 직업의 수명이 짧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교육, 재취업의 필요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또 그때마다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갖춰가는 쪽으로 조금씩 전환해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간 고용보험이 한 6조 원 정도 나갑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지금 사업체 폐업으로 따서 사회적 비용 60조 중에서 3분의 1이 한 20조 정도만 안전망에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준비를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예, 좀 들어가 주십시오. 좀 들어가시고 고용노동부 장관님. 장관님, 고용 유연 안전성, 소위 플렉시큐리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일부에 좀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장관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고용 유연 안정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유럽의 저성장, 고실업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도입을 했고 유럽에서 각국에 처한 여러 위기들을 해결한 그런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아까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그 질의를 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두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촘촘하게 설계된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먼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좀 노동 시간에 대한 격차도 심각한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줄여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 안정망을 먼저 확충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안전망을 하자는 게 고용유연 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지난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내신 분이 우리나라 고용 유연 안전성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고용 유연성을 해고 완화 조건까지 포함해서 영국 수준으로 아예 대폭적으로 좀 완화하는 대신 실업급여 월급여를 170만 원 이상, 직업기간은 현재보다 10개월 늘리자.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부조로 12개월간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자.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해보면 연간 한 25조 원이 더 든다고 하는데요. 지금 재정 계획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지금 현재 그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청할 부분이 없는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연 안정성 방향에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보장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안전망 강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러나 고용 안전망 확충과 함께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도 굉장히 좀 지금 시급하고 안정적 운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그 2018년도 그 예산 때 저희가 이 부분도 좀 국회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의 30%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이 기금 확보가 굉장히 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임금근로자로 보면 65.7%, 전체 취업자 보면 48.9% 끝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취업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단 실업 부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거기에 따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 고용이 보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돼서 50세가 안 돼서 그 실업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평균 고용보험은 4개월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업부조에 대한 그 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노동기구는 단체 교섭을 강화해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거꾸로 열악한 소규모 기업의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300인 이상은 35%지만 5인 미만은 불과 1%거든요. 이런 좀 노조 조직률을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대한민국의 노조법이 195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수차례 개정도 있었고 법제도 보완한 적이 있었지만 특정 사업자 노동자에 관계하는 그런 게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4.0 플랫폼 그 노동자, 특수 형태 특고 노동자 이런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 맞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법이라든가 노동관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그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조 조직률을 높이지 않더라도 단체 협약률을 높이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단체 협약은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직률도 높고 노동조합의 단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30인 미만 그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의 결성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노동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이 소규모의 사업장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도록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 금년 4월까지 학계 전문가와 노사관계법 제도 전문의 관계 TF를 지금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북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통해 국제 원조로 연명하던 절대 빈국에서 세계 경제 순위 11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 위기에서 보여준 후진적 대응 태세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히 의심케 합니다. 이제 외형뿐만 아니라 내실에 있어서도 경제 규모에 걸맞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잇따른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드리며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지진은 어느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 그저 당해야 됩니다.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예방뿐입니다. 그 예방의 핵심이 바로 내진 설계입니다. 장관님, 지금 화면에 그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내진 설계 대상입니까? 예, 뭐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내진 설계 대상이죠. 예. 네, 불행히도 일부만 대상입니다. 석유 저장 시설과 같은 일부만 대상이고요. 오히려 위험 물질 이동 배관이나 위험 물질 반응계 같은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진이 나면 대규모 인명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기간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각지대는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하천의 제방이나 보가 그렇고요. 15km 미만의 송유관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번 차제에 이번 내진 설계 대상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전력, 석유, 가스 등 주요 산업 시설은 다 내진 설계 대상인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물류 창고라든가 열수송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해서 내진 설계 기준의 설정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네, 빠진 거 정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진율 한번 보겠습니다. 내진율 집계표입니다. 그중에 학교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23%에 불과합니다. 내진율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최근 5년간 내진 보강률을 보면요, 연평균 0.3%에 불과합니다. 이런 속도라면은 보강률을 30% 더 올리는데 무려 100년이나 걸립니다. 이 해도 너무합니다. 더 과거아닌 것은 우리 재난을 총괄 지휘해야 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율입니다. 전국 본부들 중에 무려 37%나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재난이 나면 총괄 지휘해야 할 분들이 먼저 대피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그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율 제고가 시급합니다.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시설의 경우 아마 저 학교 건물들을 지을 당시만 해도 우리가 지진이라는 데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가 대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원래는 전체 학교에 대한 내진 설비 보강을 완료하는 것을 2034년까지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2029년까지 그렇게 당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공공시설물도 내진 보강에 원래 이제 2단계 2020년까지 약 1조 7,300억 정도 돼 있었던 거를 이걸 2020년까지 2조 한 9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내진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 100년은 심하죠? 100년은 심하죠? 예, 100년은 심한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학교. 아까 그 보여주신 자료 중에서 다시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내진율 왜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요, 100층짜리 건물 50동이 있고요, 2층짜리 건물 50동이 있는 도시입니다. 장관님, 이 중에서 2층짜리 건물 50동에만 내진 설계가 돼 있다면 이 도시는 내진율이 얼마겠습니까? 예, 금방 계산은 못 하겠습니다만. 50%죠. 답이 나와 있죠. 네. 근데 납득이 안 되죠. 예. 100층 건물과 2층 건물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는 동으로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발생되는 겁니다. 일본은 동이 아니라 연면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 기준에 의하면 내진율이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내진율 산정 기준도 동 대신에 연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방금 지적해 준 대로 앞으로 이제 건축물, 교량 등 이 독립된 구조체들은 이제 동, 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앞으로 배관이나 이런 선상 구조물들 이런 것들은 길이 단위나 혹은 아까 면적 단위로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독립체도 연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것도 같이 한번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위험도 평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 직후에 수천 명이 길거리로 나와서 하는 가장 큰 걱정이 내 집 괜찮냐, 무너졌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해주는 게 바로 위험도 평가였습니다.
현행법은 위험도 평가는 지자체 단체장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위험도 평가단 구성률이 불과 46%에 불과합니다. 경북이 34%입니다. 포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위험도 평가해달라고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위험도 평가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모았던 게 고작 전문가 8명이었습니다. 평가해야 할 대상물은 2,300건이었어요. 중앙정부에 부탁을 해서 요청한 지 5일이 지나서야 드디어 사람들이 인력 지원이 됐습니다. 전국에는 약 1,900명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도 평가는 지진 발생한 이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5일이 지나서야 제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과 인력이 없는 지역 본부장에게 이 모든 걸 맡겨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위험도 평가만은 지역 본부장이 아닌 중앙 본부장이 맡아서 일사불란하게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을 당했을 때 그렇게 초기에 조금 혼돈스러운 그리고 미흡한 대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이분들이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한꺼번에 동원하거나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재난대책본부장은 지자체가 맡는 게 맞고요. 다만 사후에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 평가라든가 이런 등등은 중앙에서 바로 지원단이 파견되는 그런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종료 신고 피해 지진 피해 신고 기한입니다. 현재 재난 종료일부터 10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10일 기준은요. 풍수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종료일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도 11월 15일 지진 발생일을 지질 종료일로 봤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접수를 받았는데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여진 때문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수차례 신청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과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번 지진 경우에는 현행 10일로 되어 있는 피해 신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탄력적으로 이번에도 연장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만 이게 무한정 언제까지 할 수는 없고 각 재난별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지진 같다면 예진에 강도가 어느 정도일 때 뭐 얼마 정도 한다든가 그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강구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네네, 뭐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낙연 국무총리님. 네. 총리님, 이번 포항 지진에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 배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을 잃은 주민들은 임시 거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보시면 주택이 완전히 파괴된 전파의 경우에 지원금이 고작 900만 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자기 목숨줄과 같습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는데 지원금이 고작 9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 기준은 아시겠지만 2003년에 개정된 이후로 15년 동안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습니다. 총리님, 이번 기회에 복구 지원비를 반드시 좀 상향 조정을 해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신지요? 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관측사상 최악의 지진을 겪은 곳을 지역으로 드신 의원님께서 심려 그리고 늘 현장을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제가 현장에서 배웠고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지원금 현실화 문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에 정부나 포항시 당국은 제도가 허용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 한 채를 잃은 분에게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 드린다는 것은 현실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선은 국회 법안이 제안돼 있으니까요. 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좀 논의해 주시고요. 정부도 단번에 현실에 일치될 만큼 지원금을 드리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몇 단계를 거쳐서라도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이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천재지변을 다 막는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손 보상이 가능할 정도의 재난 정책보험 같은 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지진이나 또는 폭우, 태풍 게 좀 잦은 지역은 좀 이런 보험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앞으로는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본의원도 정책 보험을 포함한 지금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소파 판정의 경우에도요, 기준이 애매해서 이번에 형평성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꼭 살피시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 재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지난 포항을 방문하셨을 때 도시 재생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했는데요. 먼저 재난 지역을 특별 재생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규제를 좀 완화하고요. 재생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주가 되고 민간이 힘을 합쳐서 도시를 완전히 새롭게 부흥하자는 겁니다. 총리님도 이 지진 재난 지역에 대한 그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이 특별 재난 지역, 재난을 당한 곳을 특별 도시재생 사업 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이미 포항 흥해읍을 특별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준비를 갖추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해서 현재는 포항시와 LH공사가 함께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제가 당부드린 그 목표는 단순히 흥해읍을 지진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측사상 최악의 지진을 겪은 곳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서 동시에 지진 이전보다 지진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상징성을 갖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원칙적인 선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포항시와 LH공사가 계획을 세우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욕심으로는 어차피 지금은 법이 있다거나 또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는 못합니다. 춥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사가 가능한 4월 이전까지 계획도 나오고 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재난으로 많이 파괴된 지역 이런 곳이야말로 도시재생의 본래적 취지에 가장 맞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 포항의 지금 지열발전소와 CO2 저장 시설에 대한 그 주민들의 우려가 지금 분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사업을 중단하고 지금 조사단을 꾸렸습니다만 그 1년 뒤에 나올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5.4 규모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또다시 땅에 구멍을 뚫는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지금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중단이 아닌 폐쇄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지열 실증 연구, 지열 발전 실증 연구는 제대로 된 검사, 조사를 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CO2 저장 시설은 일단은 저장을 중지한 채로 조사를 해서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항구적인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교육부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관련 질문 좀 마치고 잠시 영어 교육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최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다시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영어 교육은 유치원 때는 허용했다가 1, 2학년 때는 금지했다가 3학년 때는 다시 실시하는 이런 입 빠진 교육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1, 2학년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거죠. 더 문제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영어만 안 되고 중국어, 일어, 불어는 다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리고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제는 또 정책 승려제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부총리님, 무릇 정책이라는 것은요, 문매를 막고 승려하는 것이 아니라 승려 끝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겁니다. 총리님, 본 의원은 방과 후 영어 교육은 전면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예,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 문제는 2013년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비롯한 66명이 공교육 정상화법을 발의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행령에서 3년 6개월 동안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를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 기간이 마무리되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관계자들에게 늘 연락하고 이제 홍보하고 이제 그래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유치원 영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논의가 나오게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1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서 논의에 들어갔는데 워낙 이제 광범위한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싶어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정책 내기 전에요. 의견을 좀 들으시고 여론 청취하시고 그리고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보수당의 의원이 낸 그 법안에 그렇게 천착하셨습니까? 지금 그리고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을 저희가 내놓은 상태고요. 그 여당도 이게 지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 방과 후 영어 교육 이거 허용하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가 과거의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도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가는 이유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거란 희망과 기대 때문입니다. 사상 초유의 각종 재난으로 온 국민이 시리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확신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여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포항 지진, 제천 밀양 화재 이후 더 이상 우리는 과거를 교훈 삼겠다는 말을 국민 앞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의 재해는 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세가 안 돼서 그 실업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평균 고용보험은 4개월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업부조에 대한 그 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노동기구는 단체 교섭을 강화해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거꾸로 열악한 소규모 기업의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300인 이상은 35%지만 5인 미만은 불과 1%거든요. 이런 좀 노조 조직률을 좀 높여서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대한민국의 노조법이 195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정이 됐는데 그동안 수차례 개정도 있었고 법제도 보완한 적이 있었지만 특정 사업자 노동자에 관계하는 그런 게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4.0 플랫폼 그 노동자, 특수 형태 특고 노동자 이런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안 맞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법이라든가 노동관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그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조 조직률을 높이지 않더라도 네. 단체 협약률을 높이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단체 협약은 그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직률도 높고 노동조합의 단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30인 미만 그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의 결성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노동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이 소규모의 사업장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도록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 금년 4월까지 학계 전문가와 노사관계법 제도 전문의 관계 TF를 지금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북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통해 국제 원조로 연명하던 절대 빈국에서 세계 경제 순위 11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국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진 화재와 같은 재난 위기에서 보여준 후진적 대응 태세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히 의심케 합니다. 이제 외형뿐만 아니라 내실에 있어서도 경제 규모에 걸맞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치인의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시열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32조 1항에서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정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일자리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일은 이를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국가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 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마치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면서 거칠고 낮은 수준의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회 분야 대정부 질의를 하는 날이지만 고용 노동 분야는 경제 분야하고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먼저 총리님 먼저 질의하는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 중에는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계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최저임금 미만율이라 해서요. 최저임금을 못 주는 기업은 7.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16년 동안 가계 소득은 138% 증가에 그쳤는데 기업 소득은 255%나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가증권 전체 상장기업의 최근 영업이익 작년 9월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 30% 가까이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자료들 보면 기업 전체 추가임금 지불 여력인 영업이익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 최근 10수년 사이에 기업의 영업이익은 가계의 소득 증가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업 전체로 보면 이렇게 지불 여력이 넘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기업이 많다는 것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특히 영업이익 격차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격차의 실상을 통계 자료 살펴보면요. 2015년 경제 총조사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숫자는 387만 개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2,090만 명. 그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기업 숫자에서 보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갖춰가는 쪽으로 조금씩 전환해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년간 고용보험이 한 6조 원 정도 나갑니다. 근데 아까 에서 지금 사업체 폐업으로 따서 사회적 비용 60조 중에서 3분의 1이 한 20조 정도만 안전망에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준비를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예, 좀 들어가 주십시오. 좀 들어가시고 고용노동부 장관님. 장관님, 고용 유연 안전성, 소위 플렉시큐리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일부에 좀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장관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고용 유연 안정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유럽의 저성장, 고실업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도입을 했고 유럽에서 각국에 처한 여러 위기들을 해결한 그런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아까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그 질의를 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실업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두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촘촘하게 설계된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먼저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좀 노동 시간에 대한 격차도 심각한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줄여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 안정망을 먼저 확충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안전망을 하자는 게 고용유연 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지난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내신 분이 우리나라 고용 유연 안전성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고용 유연성을 해고 완화 조건까지 포함해서 영국 수준으로 아예 대폭적으로 좀 완화하는 대신 실업급여 월급여를 170만 원 이상, 지급기간은 현재보다 10개월 늘리자.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 부조로 12개월간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자. 그렇게 했을 때 계산해보면 연간 한 25조 원이 더 든다고 하는데요. 지금 재정 계획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지금 현재 그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청할 부분이 없는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연 안정성 방향의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보장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안전망 강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러나 고용 안전망 확충과 함께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도 굉장히 좀 지금 시급하고 안정적 운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 예산 때 저희가 이 부분도 좀 국회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의 30%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적 이 기금 확보가 굉장히 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임금근로자로 보면 65.7%, 전체 취업자 보면 48.9% 끝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취업자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단 실업 부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거기다 따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고용이 보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됐는데요. 한국은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가능만 하다면 좀 더 쥐어짜려고 하는 그런 게 아직도 있지요. 이걸 어떻게 좀 고칠 것인가. 물론 공정경제를 크게 내걸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단속 위주의 정책이고요. 그걸 우리 기업 문화로서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방성장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대기업이 이렇게 크게 낮은 이유의 또 다른 이유는 중소기업 간의 제살 깎아먹기식 과당 경쟁이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취업자 비중에서 고용주는 무려 3배, 자영업자는 2.5배,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그 숫자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한 지 5년간 생존하는 자영업자가 30%도 못 미치고 3년 안에 그만두는 자영업자 절반을 넘습니다. 전체 사업자로 보면 1년에 무려 60만 개가 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폐업하는 경우에 사업자 한 사람당 평균 기회 손실을 1억 원씩만 잡더라도 1년에 무려 60조 원이 되는 우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사업자, 특히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창업 기회가 많거나 기업가 정신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임금 노동자로든 아니면 실업자로든 고용시장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도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안전망 특히 실업보험이나 실업부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용보험 지금 평균 수급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실업도 하고 나면. 평균 4, 5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법으로 보면은 실업을 하면은 지금 3개월에서 8개월 주게 돼 있는데 실제 평균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예, 그것은 실제로 한 4개월?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유럽 같으면 거의 한 2년씩 보장을 해 주죠. 네네네. 예. 50대 초반에 주된 직장에서 쫓겨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준비도 경험도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준비 안 된 창업을 막고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분들은 다시 고용시장으로 흡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과당 경쟁을 줄여야 그 경쟁력도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해서 실업보험 또 실업부조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데요. 진짜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계신가요? 네, 왜 한국은 노동의 경직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꾸지람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처럼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것까지 유연해 버리면 안전망이 더 약해지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유연화 쪽으로 가는 그런 순서를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 구직 촉진 수당입니까? 그건 뭐 아주 작은 분야의 실업부조 형태이겠습니다만 그걸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2020년부터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실업부조의 시작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갈수록 직업의 수명이 짧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교육, 재취업의 필요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또 그때마다 불과 0.5% 여기서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18.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총 부가가치 기업이 이제 영업에 남는 영업이익이 349조 중에서 185조 원을 대기업이 가져가 버립니다. 전체 53%, 절반 53%를 가져갑니다. 그럼 결국 기업 숫자에서 99.5%, 고용의 81.9%를 책임지고 있는 385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결국 2만 개도 안 되는 대기업이 가져가고 남는 한 47% 영업이익을 가지고 서로 쪼개 가져야 됩니다. 이걸 근로자, 종사자 한 사람당 영업이익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기업의 경우는 한 사람당 4,890만 원 이 영업이익이 남는데 중소기업은 거의 5분의 1, 960만, 1,000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노동자 한 사람이 기업에 벌어주는 영업이익이 결국 기업의 추가 지불 여력이 될 텐데요. 이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5배가 넘는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6년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224만 원, 대기업 근로자 474만 원의 47% 그쳤습니다. 이 평균 소득 아니고 이 중위 소득 따지보면 한 43% 정도 더 격차가 커집니다. 저는 이 격차,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수익성 격차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결국 청년 실업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의 시발점이자 그 해결의 종착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동의하시겠죠? 네, 바로 여기에서 일자리는 많이 있으나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그런 문제가 바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너무 심한 격차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주는 임금의 절반도 주지 않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꺼리는 건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이 대기업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임금은 거꾸로 대기업의 절반까지 줘야 될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올려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것 또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의 경우는 대기업 임금이 거의 균질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산별 노조여서 산업 전체가 비슷한 일을 하면 비슷한 월급을 받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업별 노조여가지고 임금 인상을 억제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간재 가격을 좀 높여주거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구매하는 원재료 가격을 좀 낮추면 그 중소기업 수익성은 올라가겠죠. 그럼 결국은 대기업의 격차가 좀 줄어들 겁니다. 그 이른바 상생정책을 통해서 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영업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내려주어야 중소기업 고용 여력이 생기고 지불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생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한 정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좀 연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얘기가 기왕에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은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사회적인 그 합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이 쭉 유지가 되는